부예요? 2부? 최박장. 자, 월요일 아침 뉴스 골라주는 여자 2, 뉴스 골라주는 남자 1. 최막장이 아니고 최박장. 예. 자, 최영일 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예, 인사라 그러지 않는데 막. 그런가요? 좋은 월요일입니다. 예. 기분이 좋아서. 장윤성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박연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자리에 갔더니 박연미 기자를 막 극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족에는 듣다 보니까 박현미 기자더라고. 아, 박연미 기자가 아니라 박현미 기자를. 아니 박연미 기자 그냥 농담을 한 거예요. 그거 좀 새겨 들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아재예요? 잘하세요. 네? 아재예요? 아줌마예요. 자, 사전 점검단 박남. 네. 박남? 네. 박남. 네. 현성월은 박남 누구? 예. 예. 어제 실검 1위였어요. 네. 현성월. 그 우상호 의원 열받게. 왜요? 서울시장 출마 선언인데 현성월이 내려가고 자기 죽었대. 그 타이밍을 잘못 맞춘 네, 거죠. 그러니까요. 태기를 기가 막히게 네. 하셨어요. 아니, 타임을 잘못 맞춘 게 아니고 네. 천원이 안 붙어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아이고. 비슷한 분 하면 손학규 그러니까요. 대표가 예. 종종 그래요. 컴백만 뭐만 한다 하면 그러면 뭐만 하면 핵미사일 맞아요. 실험하고 그죠? 예, 미사일 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저도 그랬어요. 2011년에 구속될 때 네. 제가 구속 결정 남과 동시에 김정일 네. 사망. 아,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요. 그렇죠. 네. 제 구속이 김정일 사망을 눌렀어요. 실검에서. 아니 야, 누르려고 굉장히 누르던데. 우리 MC가 그렇게 큰 분입니다. 예. 네. 우상호 그래서 나 어제 저녁에 전화했고 예. 축하해 그랬더니 이래는 주제가 없어 이슈가 없었고 했는데 현성월이 내려왔네. 그래도 실검에 오르긴 했어요. 상위권에. 아, 그래요? 우상호 서울시장 출마 이렇게 해서 어. 예, 상위권에 오르긴 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북측 CIQ를 통해서 예. 경의선이 그러니까 우상호 개성공단 의원이요? 아니요. 현성월. 현성월 단장이. 현성월 단장이. 예, 우상호 시장은 서울에 아니 시장이나 우상호 의원은 서울에 있었겠죠. 예. 서울시장 후보 출마했으니까요. 그 2016년 2월에 개성공단이 사실상 이제 그 폐쇄된 다음에 2년 근 3년이죠. 그 만에 처음으로 북측의 인사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북측 인사의 박람 행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해서 아마 많은 시민분들께서 그 일정을 서울역에서 몰려들고 그리고 또 강릉에서 이제 뭐 환영합니다, 뭐 예뻐요, 뭐 이런 그 인파 속에서 되게 굉장히 이제 표정이 굳어 있었고 그분의 패션, 뭐 머리핀, 앵글 부츠, 코트, 목도리까지 그냥 정말 핸드백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집중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에서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북한에서는 그걸 꼼꼼히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루 일방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있다가 하루 늦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둘러싸고도 한국에서는 구구한 추측 보도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조차들도 다 확인을 하고 회담장에서는 웃으면서 그런 걸 농담거리로 쓴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그 현성월 단장의 박람을 두고 한국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러워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왜 자유한국당이 남남 갈등을 부추기느냐라고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평창 올림픽을 반납하고 평양 올림픽을 유치한 거다라는 논평이 나왔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근데 과연 그렇게 볼 것인지 그리고 평양 올림픽에는 김정은 체제 선전가만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평양에서 올림픽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남북 공동 개최하고 평양에서 뭐래? 평양에 썰매장이 있대요? 썰매장이요. 마식령 스키장에 훈련도 하고 이제 경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공동으로 교류를 예. 하겠다는 것이긴 그 한데요. 원산 쪽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평창을 이어서 쓰지 않고 P하고 C를 크게 쓰거든요. 가운데를. 그 이유는 평양하고 평창을 헷갈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남한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한다는 사실인데 이것을
한국 정치권이 어쨌든 이 반북 이데올로기나 뭐 색깔론에 이런 것에 기대어서 국내 정치용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인데 공교롭게도 고이케 유리코 있잖아요. 도쿄도 지사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한국의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나경원 의원 주장하는 바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는 것이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다라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역사적인 올림픽이고 이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서 정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가 바뀌긴 했지만 우리가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이 나냐 심각한 전쟁 위기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평화의 기운으로 그래서 평화올림픽을 치러서 이후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북미 대화를 통해서 뭐 이런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한국의 보수정치 세력이 남남 갈등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협의화하고 있다.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단일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론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열심히 했는데 북한 선수들에게 그 자리를 내줘야 되냐. 우리 팀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워낙 일이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한 측면도 있고 이해해 주시겠지 국민들께서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점은 있는데 젊은 세대 안에서는 이런 반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젊은 세대에 이런 반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른바 보수 야당이 과도하게 이 점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단일팀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당시에 이제 2011년이죠.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이제 그때 여당 의원이 한나라당 여야 의원 해서 153명이 투표해서 147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의결이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83조하고 85조를 좀 봐야 되는데요. 85조 2항만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조직위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위원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패럴림픽 같은 경우도 조직위원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하지 말아야 단일팀 구성에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해임해야 된다고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하죠. 이것은 그 평창 올림픽 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반인데요. 그러니까요. 85조 2항. 그렇습니다. 그렇기 이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사람들한테 경찰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감옥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내 정치용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난 여름에 그 정치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 자기네들이 집권했을 때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북한 단일팀에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기 때문에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모순인 거죠. 그 한동대 통일문제 전문가 한미문제 전문가 김준영 교수라고 그 KBS에도 자주 나오고 또 우리 이제 팟캐스트 전문 패널인데 이분이 미국에 가면 그 친평화주의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래갖고 군사적 옵션보다도 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기자들한테 그럼 군사적 옵션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등등 하다가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대화파니까 군사적 옵션은 배제합니다. 이렇게 그 맥시멈 프레셔를 통해 갖고 인게이지먼트 해갖고 이 대화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럼 군사적 옵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국 관료들이 아니 전쟁을 안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실망들 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진짜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국민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북한 문제를 크게 만들고 위협적 존재로 만들어서 마치 금방 무슨 문제가 생길 것처럼 한 다음에 그것을 국내 정치에 결국은 이 현송월 단장은 죽었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부활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내 그렇죠. 언론상으로. 그렇죠. 네. 현송월 네, 단장이 숙청당했다가 지면상으로 다시 이렇게 부활했죠. 보도가 됐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옛 애인으로서 리설주의 눈밖에 나서 총살당했다. 이런 그럼 이제 보도가 새로운 나왔었죠. 종교가 만들어지겠네. 송월교. 송월 타월이 있었는데 옛날에. 지금도 근데 있을 거요. 그러니까 진짜 저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북측과 관련된 보도는 90% 이상이 미확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국정원에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북한 관련해서는 주로 통일부 기자들, 실 기자들이 쓰게 되는데 이거를 근거 없는 보도를 하죠. 이 근거 없는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종편 같은데 나오는 패널들이 또 막 확대 재생산을 해요. 그럼 확대 재생산한 내용이 카톡으로 또 돌죠.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걸 갖고 페이퍼 언론에서 또 기사를 또 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현송월 오보 관련해서는 우리가 휴민트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보여준 사례이기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럴 수도 무너진 있고 것도 있지만 좀 의도된 바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어찌 되었든 자유한국당이 지금 단일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하다 이걸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북한이라 단일팀이 싫은 게 아니라 여기에 젊은 세대가 약간 반발하는 정서가 있는 건 새치기하는 듯한 그 느낌이 맞아요.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또 IOC가 아이스하키 전체 인원을 늘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은 북한 선수가 엔트리에 들어가도 3명만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선수단에 크게 피해는 안 갈 건데 하나는 우리 정부가 이걸 추진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촉박하기도 했고 설득하는 과정이 좀 거칠었어요. 그건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젊은 세대의 반발은 우리가 금수저들에게 그동안 무수하게 새치기를 당해왔는데 2년 동안 피땀을 흘리고 실업팀 학교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력으로 국가대표가 출전권을 따냈는데 누가 중간에 새치기하는 그 느낌에 대한 반발인 거지 이게 북한이라서 싫은 게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은 이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정부도 여기서 이걸 좀 나눠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남북 단일팀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왜 사전에 젊은 선수들의 피땀 눈물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입니다. 여름 휴가 때요. 네. 제가 로마를 갔다 왔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그 가족이. 근데 그 로마에 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무대뽀로 치고 들어오는 한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 한국 사람이요?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무척 예의 바르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인구가 많은 한 나라의 사람들이 가까운 나라 그 나라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분들이. 사드 관련된 나라인가 보다. 그거는 뭐 사드세요. 그런데 그거를 새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맞아요. 너 새치기면 안 된다. 둘 다 우리 아들 딸이야. 우리 딸이 나서서. 그러니까 그때서야 외국인들이 다 달려들어갖고 너 왜 새치기 하냐고. 그러니까 이 새치기에 대한 반감이 우리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높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도 얘기만 정유라 씨 대학 문제에 대해서 제일 반감했던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때 공정하지 청소년 못한. 혁명 깃발이 있었어요. 청소년 혁명 깃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고민이 저도 이제 중3 아들하고 똑같은 문제로 이제 논쟁을 하는데 지금 박 기자님이 말씀하신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맥락이 핵심인데 그러면서 전 덜컥 걱정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통일 교육 우리가 안 한 거야. 그렇죠.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뭐 이 백이의 민족, 이 단일 혈통 이거 아니고 다문화 국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또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이 민족 개념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희박해지고 통일의 당위성이 우리 때는 당연한 것. 맞아요. 요즘 아이들은 당연하지 않아요. 합리적인 통일의 시너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통일을 굳이 해야 돼 이런 애들 많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2009년
5.13 맞아요. 조치인가 그때 막아놓고 맞아요. 8년 동안 통일 교육을 안 하니 20대 10대들이 네. 그때 청소년기를 보낸 20대들이 통일을 왜 해? 그러니까 지금 마치 손해보는 무슨 네. 장사를 하는 것처럼. 네. 우리 애들이 북한을 보면 김정은만 보이고 핵만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9년 동안 통일 교육은 단절됐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통일은 대박 이런 예. 얘기는 했지만 다 정치적으로 예. 남북 정상회담 뭐 이렇게 쇼잉하려고 했던 거지. 그렇죠. 아, 우리 청소년들 통일 교육을 좀 다잡아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저 바로 개인적으로 태백산맥을 맞습니다. 주문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이제 반북 이데올로기를 부추길 만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북은 그냥 완전히 북한은 남의 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더니 북한 사람이 먼저였네. 막 이런 거를 맞아요, 제목으로 맞아요. 막 뽑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재밌는 장면 좀 상상해 보자면 그 영화 국가대표 2를 예. 보면 이 이제 탈북자 출신의 그 아이스하키 선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거기는 동생이 탈북자 내려와요. 출신이 잘하는 걸로 묘사가 돼요. 아니 실제 인물을 그 묘사한 거예요. 예, 제가 이름은 잠깐 까먹었는데 황 무슨 까먹은 선수가 얘기하지 있는 마세요. 황혜영 선수인가? 오. 예, 그 선수를 모델로 한 영화인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북한 선수가 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골 하나 넣었다. 그러면 여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들 할 것 같다는 아니, 생각이 통일 듭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게 저는 매번 이제 이게 언론이 일방적으로 장악이 된 상태에서 언론 이 운동장에 기울었었잖아요. 네. 그때 유일하게 살아 있었던 게 이제 팟캐스트인데 이 이른바 팟캐스트에서도 통일 문제를 안 달아요. 맞아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 JKK. 전국구. 아니, 근데 그거를 해줘야지 그 지난 9년 동안 통일 교육 안 시킨 게 이렇게 네.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90년대가 훨씬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게 남북 경협에서 경제적 효과가 얼마가 나나 네. 이런 것들 막 같이 고민하고 맞아요. 비즈니스맨들이 북한 시장을 어떻게 뚫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싼 인건비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개성공단으로 맛을 봤지만 그게 또 폐쇄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에 대한 체감이 없다. 알겠습니다. 예. 최윤 평론가님 이제 다음 주제도 하셔야 아. 되는데 황은주님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지지해야 할 올림픽을 깎아내리다니 부끄러워요. 이게요 지금 한 경제학자나 경제기관에서 무슨 보고서를 내야 되냐면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됐을 때 한반도 마케팅 효과 이런 걸 얘기해 줘요. 네. 그렇죠. 아, 맞습니다. 진짜 안 중요한 나오고 얘기입니다.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런 거라 경제 효과. 이런 게 정치적 상상력이거든요. 예. 무슨 미세먼지 갖고 싸우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좀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중요해요. 숨을 쉬어야 돼요. 아니 근데 마스크. 좀 미세먼지 정치가 잘하자고 해야지 서로 못지않게. 깎아내리는 싸움하지 그렇죠.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종로 화재 참사. 저 이거 지난 주말에 제일 가슴 아픈 건데 아. 시간이 흐르면서 팩트가 드러나면서 더 좀 황당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난 토요일 새벽 3시경에 종로 그 구도심 복잡한 길 좁은 데서 허름한 낡은 여관에 여관. 불이 났는데 투숙객 10명, 10명이 다 사상을 입었어요. 처음에 5분 사망했는데 병원 치료 중이던 3도 화상 1분이 추가 사망하면서 사망자 6명. 남은 4명도 이제 부상. 1명만 경상이라 퇴원. 그러니까 사실 투숙객 10명이 다 큰 참사를 당한 건데 이 중에 제일 놀라운 거는 새 모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흥에 사는 분들이 네. 어려운 형편에도 여행 전국 왔다가. 일주를 겨울방학 동안 엄마가 2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여관이 하룻밤에 2만 원. 그래서 싼 여관을 찾아 여기 투숙을 한 1박 하는 그 밤에 이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네. 너무 나머지 아팠어요. 분들도 이 저소득층으로 쪽방처럼 장기 투숙하는 여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이제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그날 새벽에 와서 자 투숙을 하려고 하니까 여관 주인이 거절을 했다. 그래서 이 여관 입구에 불을 놨다 이 얘기인데 아주 일반적으로 투숙을 거부한 게 아니고 만취당해서 거부당했나 이랬는데 만취 성매매를 상태에서 그렇죠. 요구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관 주인이 성매매 안 된다. 다른 데 가보셔라. 그랬더니 다른 여관을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간 것도 아니고 택시를 타고 인근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10리터를 사가지고 와서 다시 그 여관 앞에 불을 놓은 거예요. 이건 완전히 분노 조절 장애거나 그렇죠. 아주 저는 이 계획적인 분노 거죠. 범죄로 보여지는데 이 정상은 아니죠. 만취한 사람이 이랬다는 건. 그래놓고 아침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취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저 택시 타고 가서 휘발유를 사가지고 와서 그 여관을 찾아가서 불을 놨는데 이게 만취범죄는 아니죠? 아니죠. 네. 어쨌든 결과는 너무 안타깝고요. 여기 하나 더해서 구도심의 지금 화재 대응이 좀 위험수위다. 네. 뭐냐면 이제 아마 영상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소방관들이 한참을 또 이 네. 호스를 들고 끌고 이동을 가서 해야 되죠. 진압을 네. 해야 되는 상황.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돈, 개발 이런 거에만 앞서서 그런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후진국인 것 같고요. 아니 이게 번듯한 빌딩을 짓고 그러지 말고 세계의 그렇죠. 관광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작은 데들을 좀 예, 안전하게. 네,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리모델링하고 골목들이 있죠. 벨기에도 그렇고요. 이게 재건축의 능사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안전하게 짓고 사람 살 수 있게끔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화재. 네, 안전 대책. 아니 일본 같은 데 하면 조막조막하잖아요. 네, 근데 있죠. 같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도 가장 중요한 안전 대책을 세우고 화재 대책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보이는 정책들만 하니까 속상해 죽겠어요. 네. 그래서 이 도심 속은 여전히 재래식이었다 이건데 지금 이 사건 하나에서 주말에 5만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네. 뭐냐면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나. 지금 구속됐거든요 바로. 네. 그런데 이게 요즘에 또 일전에 40대가 부평역 인근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네. 편의점. 20살 맞아요. 편의점 네. 아르바이트생을 그냥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서 네. 살인일 수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광고 듣고요. 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네.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최박장, 최영일 평론가, 장윤선 기자, 박연미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분 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예의 바른 방송. 네, 그렇죠. 그또 월요일 아침이니까 네, 반복 많이 서로 방송. 인사하면 좋아요. 네. 네. 나도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해요. 자, 아까 사건 사고 얘기하다가 가슴 아픈 얘기죠. 종로 화재 참사. 그 마무리 예, 한 가지만 예. 좀 덧붙여드리면 올 겨울 이제 화재 좀 인명이 정말 인명을 우리가 잃게 되는 생명의 문제가 많이 나와서 안타까웠을 예. 텐데 그 제천 참사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유가족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 당국의 대응이 온당했느냐. 그래서 최근에 그 이 영상 보시면 헬기가 이제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위로 올라가던 연기가 헬기가 지나가면 당연히 옆으로 퍼지겠죠. 하강 기류 때문에. 네. 그래서 헬기의 근접 이 비행이 이 상층부 화재를 키웠다 이렇게 이제 유가족들이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면 이 당국에서 이 헬기의 악영향을 감추기 위해서 또 영상을 편집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런 문제는 좀 투명하게 다 당국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그러니까 혹시 이게 이제 팩트라면은 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투명한 대응 조치를 해서 참사는 벌어진 일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가 또 유가족의 요청이에요. 네. 세월호 때도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말 참사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안전한 고도화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고 원인은 투명하게 밝혀지길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연미 기자님. 네. 어젯밤 댓글 폭발한 뉴스를 갖고 오셨다. 치킨. 우리가 생각하면 치킨의 영원한 친구는 치킨무. 맥주 근데 아니고요. 맥주는 저기 좀 다른 친구. 다른 친구. 그건 다른 친구고요. 여기 치킨무는 뭐 빠질 수 없는 메뉴잖아요. 그렇죠. 근데 치킨무를 이제는 사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일부 지역에선 이미 사 먹고 있다고 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 치킨 가맹업체들이 이제 뭐 원가도 올랐어요. 임대료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으니 우리가 이 메뉴 가격을 올리려고 봤는데 메뉴의 가격 자체를 올려버리면 우리가 왜 지난해 소위 백도 사건도 있었잖아요. 역풍 있죠. 역풍. 올렸다가 다시 환원하겠습니다. 백도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그 비난을 산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치킨이라는 음식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이게 소울푸드라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 아니면은 신날 때 보통 치맥을 먹잖아요. 그렇죠. 기분 안 좋을 때 치맥 세트로 달래는 경우는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100점 맞았을 때 치킨 시켜 먹고 이런 음식이라서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그만큼 크기 그죠. 때문에 업체들이 이제 그 틈새로 값을 올려받을 수 있는 꼼수를 짜내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업체들의 입장은 또 나름대로 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메뉴 가격을 우리가 동결한 지 꽤 오래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요. 임대료 부담이 지금 임계치까지 왔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동안 뭐 소스니 무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의 무제한으로 제공을 해온 셈인데 사실 이게 그 인건비나 단가 상승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과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아하, 얘 참 정답이 안 나오는. 아니 근데 반론도 있어요. 이게 어저께 이 뉴스가 올라오고 나서 7시 한 40분 기준으로 저녁에요. 댓글이 한 3,000개 달렸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한 70% 의견이 뭐냐면 아니 그동안도 18,000원 다 그 안에 가격이 다 포함돼 있었지 않느냐. 콜라 얼마, 소스료 얼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강제로 우리에게 주면서 18,000원 다 받았으면서 소스 안 먹는 나에겐 그럼 그동안 너희들이 500원을 깎아줬더냐 이런 반론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희 집도 치킨을 시키면 소스가 필요 없거든요. 소스 대신 치킨 무만 주세요. 그럼 굉장히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럼 돈을 더 달라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소스 필요 없는데 그러면 500원 깎아줄 수 있냐?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지난 회의의 백도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갑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가 논쟁으로 문제가 뭐 이제 투명하게 따져보니까 안 올려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 폭리를 취해야 하는 갑질. 이제 여기는 치킨 외에도 뭐 피자 등등 다 섞여 있었습니다만 회장님은 뭐 이 희롱을 막 하고 성추행을 시도하고 이런 상황에서 호텔에 누구 끌고 들라. 그러니까 무슨 돈을 얼마나 벌길래 저러고 있나. 이게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이 가격을 올리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백도 한 거였거든요. 참아서. 근데 치킨 가격이 안 올랐다고요? 10,000원대 초반에서 10,000원대 후반으로 올랐어요. 지금 2만 원을 못 넘겨받아서 지금 그러는 거지. 저는 합리적인 건 이런 거예요. 배달시키시면 좀 비쌉니다. 매장에서 사가시면 쌉니다. 500원, 1,000원. 그러니까 그 비용은 인정이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가격 구조를 만들어야지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하는 모습은 소비자의 반감을 살 뿐이죠. 6228님 옛날 통닭 파는 곳은 진작부터 500원에 판매하셨는데 소스는 한 개에 200원. 맞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데들은 닭이 7,000원 뭐 이렇죠. 그렇죠. 닭 가격이 싼 게 아니에요. 총액이 싸요. 여기선 강제로 콜라랑 소스를 사가세요 하지 않죠. 그렇죠. 조희승님 본래 가격부터 내려야죠. 자 다음 이슈 개수기까지 동원한 원세훈아도 개수기 저거 어디서 가져왔을까? 그러니까요. 저거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빌렸을까요? 은행에서 집에 원래 뭐 있는 자주 걸까요? 쓰면 하나 샀겠죠. 뭐. 그런데 그 아파트를 사면서 또는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면서 현찰 요즘에 계좌이체는 하죠. 계좌이체라는데 계좌이체 근거가 남아야 되니까. 근데 현찰 주면 영수증 받았을까? 네, 개수기까지 가져가가지고 10억 원을 강남의 아파트를 10억 원을 현찰로 그리고 그 중에 구건도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옛날에 그 넘어가기 전에 잠깐 재밌는 얘기 들으면 2000년 되기 전에 학원 잘 나갈 때 강남에 강남 그 1인 강사들 단과 강사하는 사람들 뭐 돈 엄청 벌 때 이분이 현찰로 가갖고 외제차 승용차를 탄 거예요. 계약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간첩으로 신고가 됐어요. 간첩이요? 간첩으로.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아니 돈을 가져와갖고 현찰로 딱 주고 현찰로 몇 억을 내버리니까. 한 방에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지. 그래 너무 수한 거 이게. 간첩 아니면 범죄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상식이에요. 근데 10억을 현찰로 가져왔다? 없기도 하고 도난 위험이 있어도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도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것이고 혹여라도 이것이 혹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의 집을 사는 데까지 간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세훈 원장의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현찰과 돈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 속도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요. 오늘 방금 이제 들어온 속보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님이죠. 이상득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특활비 관련인 거죠? 예, 특활비 의혹이. 특활비가 넘어간 의혹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또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불러서 검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류 전 관리관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내용은 국정원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 2비서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인데요. 여기에 전달한 특활비 5천만 원이 당시에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무마하려고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류충렬 전 그 공직복무관리관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전달해서 장진수 전 그 주무관한테 전달이 됐는지 확인을 좀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장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게 검찰 조사의 내용인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장성명 비서관이죠. 장진수 비서관이 아니고. 그렇죠. 장성명 비서관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죠. 장진수 당시 주무관에게 전달돼서 그렇습니다. 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 이건 장진수 전 주무관의 주장이죠. 초에 얘기했던 건데 그리고 돈의 출처가 나오는 사진까지 나왔어요. 관봉 형태로 줬다는 것이고요. 지금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하는 사람은 장성면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것입니다. 네, 문제는 이와 관련된 수사가 계속 일파만파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무래도 관련된 수사를 검찰이 관련된 수사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확대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나왔을 때 처음에 5억인지 5억 5천만 원인지 그럴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훨씬 넘어갑니다. 그렇죠. 수십억 될 거라고 하시고. 그리고 2010년 9월까지가 그 비서실장이 기조실장이 누구였었죠? 벼랑을 잊어먹었는데. 근데 어쨌든 목영만 그 기조실장이 2010년 9월서부터 다시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 이러는 거예요. 2010년 8년 9년 8년에 돈 받았다. 10년에 돈 받았다. 그럼 또 9년에 안 받았어? 또 10년 이후는 안 받았어? 그때는 말기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목영만 기조실장도 조사가 들어가고. 네. 그 전에 기조실장이 누구죠? 왜 벼랑간에 기억이 안 나지? 대통령 실장 말고요. 예. 근데 어찌됐든 지금 보면 이게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뿐만 아니라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민정라인 전체가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권재진뿐만 아니라 그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활비만 그러고요. 특활비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전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특활비는 이렇게 돼서 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지금 살아있는 게 이제 BBK도 있는 것이고요. 다스와 관련된 의혹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댓글 조작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이제 핵심적으로 하는 것은 이 특활비가 청와대로만 간 것이 아니라 원세훈 전 원장 측도 같이 사용한 흔적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석구석 햇빛이 비쳤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니까요. 간대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은 지금 김윤옥 전 대통령 부인이 받았다는 10만 달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시 관저로 배달이 됐다는 단독 보도가 또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중 씨가 얘기한 거죠. 그렇죠. 예, 청와대 제2부속실이라는 공식 루트를 통화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관저로 직접 전달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용 형태하고 좀 닮아 있다. 네, 이런 기시감이 있네요. 네. 기시감. 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두 명의 여자분의 이름이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맞아요. 기사가 올렸잖아요. 예. 근데 한 분은 이제 한식사랑 김인옥 씨 이름 나왔어요. 또 한 분은 원세훈 씨와 관련돼요. 한 집에 살고 계시고. 왜냐하면 그게 정보복으로 많이 돌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관계돼 있는 분이 내가 직접 갖다 준 게 아니라 사모님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 게 검찰 쪽에서도 이미 참고인들이 여러 차례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요. 원세훈 또 터지죠. 네. 이명박 대통령 영부인이 가져가 그에게 직접 전달됐다는 얘기 나오죠. 네. 이름이 특활비로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1월 4일 날 네. 특활비로 폭발될 것입니다. JTBC 인터뷰 때 말씀하신 거죠. 올해 키워드죠. 특활비. 특활비로 폭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관저 행정관, 행정관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유중이 귀신한테 갖다 줬네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누가 받는지와 관련해서는 그 당사자 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 따라서는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만 원권 얘기가 많이 들어오네요. 네, 국민님 이러려고 5만 원권 만들었나 봅니다. 임지연님 5만 원권이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음 이것들. 근데 5만 원권이요. 진짜 제가 조폐공사에 직접 가서 5천만 원이 이렇게 시중에 풀리기 전에 어떤 상태로 포장이 되는지 들어봤는데 5만 원권 가지고 5천만 원을 딱 한 포장 만들면 딱 벽돌 사이즈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핸드백에 쏙 들어갈 사이즈라서 5만 원권 가지고 10억 만드는 거 사실 일도 아닙니다. 정말. 벽돌 20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벽돌 20장 한 딱 박스쯤 되겠다. 간단하고요. 5만 원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은행 기자들이 항상 쓰는 기사 중에 하나가 그 많은 5만 원권 어디로 갔나. 5만 원권 회수율. 많이 풀렸는데 유통이 안 된다. 그래서 그 거부들이 이게 자산을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시대라 금고에 쌓아놨을 것이다 했는데 사실 용처가 굉장히 다양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에 이제 올해인가요? 작년에 회수율이 조금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게 왜 올라갔냐면 발행됐을 때 돈이 지금 다 이제 흔돈이 돼갖고 그게 돌아오기 시작한다. 새로 이제 바꿔야 되니까. 네. 너덜너덜. 아유, 근데 이제 원세훈 원장 아들 집도 나왔죠. 김윤옥 여사 얘기 계속 나왔죠. 네. 권재진 얘기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분 남은 분은 그분. 그렇죠. 예. 너무 험하게 그렇게 인천공항공사를 헐값으로 만들었고 팔아먹으려고 그랬던 그분. 얼마 전에 정동영 의원이 인천공항공사 그때 당시 평가했던 토지값을 보니까 뭐 27만 원 이렇게 되는데 주위가 300만 원이에요. 그때. 10분의 1로 쳐고 팔아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지금 야당 의원들이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네. 아니 다스가 그분 꺼면 뭐가 달라지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깜짝 놀라요. 그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은 사기로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니 그리고 다스가 그분 거면요. 140억 그거 빼내는데 그렇죠. 국가 권력이 동원된 거 아니에요. 일단 직권남용 5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 특활비 뇌물 10년 이상 무기징역. 그러니까 이 처벌도 피해갈 수 없을 뿐더러 정치적으로 입어야 할 상처를 모르고 아무리 이걸 덮으려고 한들 이거는 뇌물뿐만 아니라 국고 손실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걸 자꾸 이제 정치 보복 프레임 또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것을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정치로 돌파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차곡차곡 팩트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죠. 사실 만약에 10만 불이 진짜 김윤옥 씨한테 들어서 해외로 나갔잖아요. 재산 국외 도피. 맞아요. 예? 외환관리법 위반.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만주 변호사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요 이게 자꾸만 이거 뭐 세금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체감이 안 와요. 내 돈 갖다 쓴 거예요. 그렇죠. 여기 최영일, 장윤선, 박연미, 정봉주 우리 돈 갖다 저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자꾸 세금이라 그래. 세금이라 그러면 남의 돈 같아요. 아니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이게 진짜 국가 안보. 우리 안보. 그렇죠. 국가가 아니라 우리 안보.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맨날 이렇게 그 강조하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써야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 뭐 썼다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피해갈 수 없다. 그 길을. 자, 이제 터널 끝이 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내자. 가자. 자,
트럼프 1주년 자유의 여신상이 문을 닫았다? 네, 미국으로 가보시죠. 예. 자유의 신상 문 닫았습니다. 셧다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연방 정부 셧다운. 그냥 이제 이게 셔터 무슨 내렸다. 뜻이에요? 셔터 내렸다 이건데요. 재정 집행 못 한다는 거예요. 음. 이 의회가 예산 승인을 안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돈을 못 의회는 푸니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나요? 공화당 뭐 민주당 이게 저 기랑 대립이 있는데 팽팽한데 네, 과반이 안된 공화당도 거죠. 등 돌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해가 되네 이제. 예,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야 돈 쓰지 마, 일하지 마, 문 내려, 셔터 내려 이렇게 된 거예요. 행정부의 네. 대장은 트럼프인데. 그러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죠.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딱 일주기를 맞는 상황에서 큰 봉변을 지금 당한 겁니다. 딱 그때 문을 예. 내렸죠. 근데 이유가 네. 있습니다. 이유가 후보 시절부터 이 법안을 내가 폐지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후일담이 전해지지만 본인도 당선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멜라니아 여사의 표정이 많이 일그러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당선이 확정되는 걸 보면서 그랬는데 이제 이 당선이 돼서 들어갔는데 공약을 열심히 지금 본인의 공약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미 FTA 폐기하겠다. 지금 이제 압력 계속 넣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중에 미국 내선 다카라는 법이 있어요. 다카. 다카가 이제 약자죠.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네. 해서 불법 체류자 중에 주로 청년들에 대해서는 추방을 유예해 주는 거. 제도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다카의 앞에 DA를 따서 드림 액트,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드림 액트는 나쁜 것이다. 트럼프는 이거예요. 폐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미국을 이민자들의 나라, 뭐 기회의 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난민. 난민과 더불어 이제 불법 체류자. 그분을 싫어하는 게 되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뭐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치겠다 뭐 이런 공약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다카 폐지를 막 밀어붙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청년들도 일부 있어요. 미국에서 여행 갔다가 불법 체류하면서 버팁니다. 네. 그럼 몇 년 만에 한번 다카가 시행되면 대학 입학 기회가 주어져요. 그렇죠. 그럼 공부를 하다가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럼 거기서 열심히 돈 벌어서 고학을 하면서 미국에서 성공해보자. 세계에서 몰려온 이런 이제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한 20년 만에 한 번씩 또 그렇죠. 시민권을 시민권 네. 줘요. 획득하게 그린카드 해주시고. 주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패턴이었는데 그 법을 트럼프는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고 의회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 다카 때문에 셧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셧다운의 여파는 어떤 거냐면 치안과 안전, 뭐 국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소방관이라든가 이제 필수적인 경찰관은 거죠. 돌아가지만 80명이 무급 휴가예요. 공무원들이. 이 국립공원, 자유여신상 이런 거 다 지금 문 닫았습니다. 그럼 이제 관광객들 가보려고 그러면은 이제 쉽니다. 네. 그러고 이제 직원들 없습니다. 이 공무원들. 그래서 80만 명이 과연 언제까지 놀 것이냐. 그러니까 4년여 전에 있었거든요. 오바마 행정부 때도 한번 셧다운이 있었는데 짧았고 풀렸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트럼프가 셧다운을 풀려면 다카 폐지를 내가 물러서겠소. 이래야 되는데 이제 팽팽한 지금 격돌이 벌어진 거죠. 그럴 가능성은 없네.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당장 뭐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거나 그러진 않은 거죠. 하지만 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역시 실업입니다. 실업. 네. 그러니까 해고는 아니지만 그 미국의 일시적으로. 경우에는 일시적인 네. 해고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또 허용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막 전 정부가 하려고 그랬던 고용유연화인데 네. 공무원들이 무급 휴가니까 셧다운 풀릴 때까지는 한 달 놀지 두 달 놀지 석 달 놀지 모르는데 이동하는 급여가 안 나오니까 상당한 이제 경제적인 압박. 불편 이게 초래되면서 여론이 나빠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 검찰에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하고 이게 있죠. 탄핵까지 가느냐 마느냐 뭐 네. 설이 많은데 러시아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예. 이거는 이제 특검이 예. 발표할 즈음 뭔가 이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중간 선거가 올해 11월이죠. 그렇죠. 예. 퓨리 앤 파이어 그 잭슨 그 수석비서관 출신인가요? 그분 그 사람이 최측근이었다가 최측근이었다가. 나와서 200명 인터뷰에서 냈는데 예. 그 사람이 얘기한 게 트럼프 본인도 당선이 확정되자 우는지 웃는지 모를 표정, 당황했다는 묘한 표정을 거죠. 지었고 네. 그럴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자금 추적만 하면 탄핵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그 책에 네. 썼잖아요. 그 책에서 제일 재밌는 건 이제 이방카가 아빠 헤어스타일의 비밀을 공개한 건데 이 머리숱이 너무 없어서 최대한 앞으로 끌어모은다. 그리고 초강력 스프레이로 볼륨을 고정한다. 최대한 살려서
싶어서. 네. 그 본인이 한대 그렇죠. 아니면 누가 해준대? 본인이 한대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스티브 배넌이잖아요. 네. 백악관 전 거기는 백악관 전략수석가. 전용 미용사가 없었나 보네요. 아침마다 가시는 분이. 누굴 보내드려야 되겠죠. 스타일리스트는 그건 저희가 잘하는데. 본인의 네.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암만 그렇게 네. 시간 많이 들어도 올린 머리보다 시간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은 어쨌든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탄핵까지 가겠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정가 전문가들의 분석은 소수파인데 말씀하신 대로 최측근이었다가 백악관에서 트러블을 일으키고 나온 스티브 배넌이 그 최측근 200명을 인터뷰해서 낸 책에 따르면 이 러시아 스캔들은 그 실체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추정을 담고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자, 짧게 네. 꿀팁. 네,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연말정산이. 근데 올해부터 되는 것만 기억하셔도 도움 될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셔서 또 중고차를 구입을 했으면 구입금액 1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게 올해부터 되는 거고요. 초중고 학생이 있다면 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교를 통해서 현장 체험학습을 갔다 그러면 1인당 3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또 대학교 때 빌린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 자료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이 되고요. 또 그 밖에도 기본적으로 챙기셔야 되는 게 뭐 안경 구입비, 교복비 이런 거는 자기 영수증을 떼 와야 돼요. 여기에 그냥 자동 등록되는 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기준 이상 소득 있는 가족, 이 부양 가족으로 잘못 올리시면 나중에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가산세까지 물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준 이상 소득이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못 받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올렸다. 부양가족 공제를 했다. 그러면 그걸 토해내야 될 뿐만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그 시점을 일할 계산을 해서 가산세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세무서나 세무사하고 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연말정산할 때 정말 그 세무사하고 꼼꼼하게 상담해야 네, 되더라고요. 봉변당하실 수 있어요. 예. 정말. 네. 그리고 조그만 그 영세 자영업 하는 분들도 좀 이런 걸 좀 싸게 누가 좀 상담 좀 해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요새는 지역에 있는 세무서에서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요. 맞아요. 가보세요. 직접 가서. 네. 알겠습니다. 6647님 저는 택시기사 애청자입니다. 얼마 전에 최 반장님 되었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영원 불멸 공주로 화이팅. 와.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